내 몸이 지방을 끄집어 쓰지 못하는 몸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살이 찌는 거예요. 가공하지 않은 음식을 찾기가 힘들죠.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사과나 배 이런 과일보다는 같이 들어와 주면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한 끼 식사나 간식으로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요요가 생기는 거는 잘못된 다이어트의 결과물입니다. 정말 살을 빼려면 달달한 음식이 왜 다이어트에 도움이 안 될까요? 달달한 음식이 갖는 특징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혈당을 높이잖아요.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드는 음식이다 보니까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기가 쉬운 음식이죠. 두 번째는, 이게 중요한데, 중독에 빠지게 만듭니다. 달달한 음식은 또다시 단 음식을 찾게 만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살을 빼겠다고 끊잖아요. 얼마나 갈까요? 그 달달한 음식이 머릿속을 맴돌기 때문에 눈을 감아도 생각나고 사 먹어야 정신 차리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에 실패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달달한 음식을 끊어야죠. 제가 치료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단맛은 중독성이 강하고 단맛에 중독된 뇌, 그리고 이 미각은 쉽게 굳히기가 어려워요. 밀에 있는 이제 감각 수용체들이 단맛, 짠맛에 길들여지게 되면 둔감해져요. 더 달아야 되고 더 짜야 비슷한 그 맛으로 느끼거든요. 중독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에 빠진단 말이에요. 당 중독에 빠진 사람들도 금단 증상이 옵니다. 근데 그 금단 증상이라는 것이 뇌에 이제 도파민을 자극했던 그러한 자극이 오지 않기 때문에 몸에서 도파민을 분비하고 싶어서 그런 음식을 갈구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몸에 당을 쉬지 않고 공급하게 되면 우리 몸이 지방을 안 쓰는 몸으로 바뀌어요. 우리 몸은 지방을 끄집어 쓰는 것보다 당을 쓰는 게 훨씬 편하거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살이 찌는 거예요. 내 몸이 지방을 끄집어 쓰지 못하는 몸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당이 떨어지는 것을 못 견디죠. 단 음식에 대한 갈망도 있지만 심한 경우에는 두통, 무력감, 어지럼증, 이런 증상들이 생겨요. 금단 증상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해야 성공하죠? 참아야지. 달달한 음식에서 멀어지려면 가장 확실한 거는 끊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의 4주 치료 프로그램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설탕, 밀가루 음식을 못 먹게 하잖아요. 선생님, 요만큼도 안 돼요? 그 칼로리 계산하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게 이제 칼로리의 개념에 빠진 사람들의 착각이거든요. 칼로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당 중독에 빠진 이 미각과 뇌는 그런 음식이 요만큼 들어오는 순간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본인의 의지력을 넘어선, 정신 차리고 보면은 벌써 다 먹고 없어. 치료의 해법은 결국은 멀어져라요. 근데 평생 먹지 말라는 것은 고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달만 끊어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선생님, 한 달 동안 끊었다고 치자고요. 한 달 후부터 다시 먹으면 다시 똑같아지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 미각과 뇌가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단맛에 예민해지게 되고 도파민 수용체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면서 단맛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돼요. 과일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 내가 먼저 대답하는 게, 여러분의 토양이 건강한 토양이에요, 아니에요를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건강한 토양이면 하루 3끼 과일을 먹은들 뭐가 문제가 되죠? 그런데 건강한 토양이 아니라면, 내가 전당뇨라든지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든지 간에 기름이 껴있게 되면 과일에 있는 당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내 몸이 어떤 몸인지를 먼저 알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뱃살을 빼겠다, 대사 이상을 건강한 몸으로 돌리겠다가 목표인 분들은 최대한 자제하는 게 좋고, 먹더라도 당 함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단맛이 덜한 음식. 왜? 단맛은 단맛을 부르기 때문에. 사과나 배 이런 과일보다는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를 추천하는 이유가, 상대적으로 당 함량도 적지만 단맛이 덜하기 때문에 중독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기왕이면은 플레인 요거트나 그릭 요거트랑 같이 먹게 되면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그릭 요거트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함량이 많기 때문에 요거트만 먹어도 약간의 포만감이 느껴지거든요. 블루베리까지 같이 들어와 주면 한 끼 식사나 간식으로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메뉴가 되겠죠. 이 책에서는 이제 초가공식품을 멀리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있는 그대로의 재료 본연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춘 음식을 먹으라는 거잖아요. 가공하지 않은 음식을 찾기가 힘들죠.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재료 본연의 맛과 풍미를 갖고 있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이를테면 올리브 오일, 맛도 있고 풍미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칼로리는 높지만 건강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공 씨앗기름, 아무런 맛이 없어요. 풍미도 없어요. 오로지 칼로리만 내요.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그런가 하면 과일은 그래도 식이섬유도 있고 비타민도 있고 미네랄도 들어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도정한 흰 밀가루 음식이라든지 설탕, 여기에는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죠? 에너지원밖에 없단 말이에요. 재료 본연의 맛과 향이 살아있으면서 재료가 가지고 있는 영양소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이러한 음식이 건강식일 거고, 이러한 음식을 먹으려면 집밥이 제격이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박용훈의 한 끼라는 집밥 유튜브를 만든 거고요. 칼로리 계산을 하지 말라라고 내가 계속 강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평소 먹던 것보다 적게 먹었어요. 평소에 들어왔던 수입에서 수입이 줄어들면 어떻게 하죠? 지출을 아끼잖아요. 이게 우리 몸이에요. 들어오는 섭취 에너지가 줄어들면 소비 에너지를 아껴요. 기초대사량을 떨어뜨려요. 신체 활동량을 일부러 줄여요. 그러면 적게 들어오는 만큼 내 몸이 적게 썼어요. 살이 빠질까요? 처음에는 체중계 눈금이 움직여요. 그렇지만 금방 정체기가 와요. 더 줄이면 더 빠질까요? 안 빠져요. 수입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지출을 더 아낀단 말이에요. 더 큰 문제는 뭐죠? 결국은 못 견디고 식욕이 폭발해서 과식, 폭식으로 가겠죠? 요요가 생기는 거는 잘못된 다이어트의 결과물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가보죠. 운동을 200칼로리만큼 했어요. 내가 이번 달에 큰맘 먹고 명품 백을 샀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걸 아껴야죠. 나는 살을 빼겠다고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운동하는 데에다 에너지를 많이 썼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머지에서 에너지를 아껴요. 더 앉아있게 하고 퍼져있게 하고. 그러니까 정말 살을 빼려면 평소의 신체 활동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기에 운동이라는 추가적인 활동을 더 해야 되거든요. 우리 몸속의 이 다이나믹한 신진대사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다이어트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분류하면 안 되는 거예요. 탄수화물은 식이섬유를 제외한 당질, 그 당질도 복합당질, 고구마라든지 밥, 그 다음에 단순당, 그러니까 설탕, 액상과당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구분해야 돼요. 탄수화물이 다 똑같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탄수화물을 식이섬유와 복합당질과 단순당으로 구별해서 식이섬유는 배불리 먹고, 복합당질은 에너지원인 만큼 신체 활동량만큼 먹고, 단순당은 대사를 망가뜨리는 애들이니까 최대한 피하고, 이러한 원칙이 조금 더 과학적이고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그러한 이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칼로리를 계산해서 적게 먹는 다이어트는 실패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매일 내 몸에서 필요한 양만큼 잘 챙겨 먹으면 몸은 건강해지겠지만 체중계 눈금이 움직일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간간히 굶어야 되는 거예요. 이 호모사피엔스라는 30만 년 전에 출현한 이 현생 인류가 하루 세 끼를 한 끼도 거르지 않고 잘 챙겨 먹었을까요? 30만 년 동안 그렇게 굶주림에서 생존해온 현생 인류의 몸속 유전자는 어느 쪽에 가깝게 돼 있을까요? 굶는데 훨씬 더 익숙하단 말이에요. 굶었을 때 내 몸이 적절하게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이 내 몸속에 내장이 돼 있어요. 내가 기아 상태에 빠졌어. 언제 먹을 게 들어올지 몰라. 그리고 우리 몸은 극도의 스트레스에 빠집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 있거든요. 내 몸은 망가져요. 당 중독에 빠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몸이 망가져서 밤에 잠도 못 자고. 간헐적 단식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처음에 굶어보면 물론 그게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겠지만 나처럼 익숙해지잖아요. 익숙해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몸이 편해요. 왜 편하죠? 먹을 거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서 이렇게 굶게 되면 우리 몸은 자정작용으로 인해서 더 건강한 몸으로 빠르게 바뀌는 대사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거든요. 건강한 음식, 있는 그대로 재료 그대로의 모습을 갖춘 음식을 매끼리 잘 챙겨 먹다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저처럼 24시간 단식을 하는 몸, 어떤 몸이 더 건강할지 여러분들이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복 12시간은 건강을 위해서는 어느 누구든 남녀노소 누구나 해야 되는 기본이고요. 여기에 조금 더 욕심을 내면 이제 저는 14시간 공복을 추천하는데 14시간 공복이 많은 분들한테 권고를 했을 때 가장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하고 결과도 좋았다. 12시간에서 16시간 그 사이에서 공복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24시간 간헐적 단식을 하고 싶어. 처음부터 쉽지 않죠. 그래서 먼저 제가 제안하는 게 18시간 공복이에요. 18시간 공복이 조금 익숙해지면 그 다음엔 20시간, 그 다음엔 22시간, 그 다음엔 24시간 하시면 돼요. 선생님, 36시간 하면 안 됩니까? 안 될 건 없어요. 그렇지만 한 번에 욕심을 내서 하지 말고 저는 72시간 단식도 해봤거든요. 물론 이틀째 되는 날 조금 피곤하긴 했지만 3일째 되니까 오히려 훨씬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라면 뭐 그렇게까지 단식을 해도 상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내가 건강해지고 싶어서 시작하는 거라면 24시간 단식까지만 저는 권하고 싶어요. 그 이상을 하는 거는 개인 차이가 있으나 때로는 무리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람들의 오해인데, 위를 비웠다 먹으면 위가 부담일 거라고 생각하죠. 위는 충분히 휴식을 취했는데 오히려 하루 세끼 계속 음식을 공급하는 게 위한테 더 힘든 거 아니에요? 잘못된 고정관념을 좀 깨야 돼요. 음식을 먹지 않다가 갑자기 들어오면 위가 놀라긴 하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극적인 음식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조금 소화가 잘 되는 부드러운 음식이 들어오는 게 위의 입장에서는 편하기는 하겠지만, 비어있다가 갑자기 음식을 주면 위가 놀래. 위는 오히려 고마워해요. 굳이 빈속에 음식을 먹었을 때의 소화기에 불편함이 없다면 음식의 종류를 특별히 가릴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극적인 음식만 피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위장만 쉰 게 아니라 인슐린도 쉬었잖아요. 그러니까 쉬어있던 인슐린이 갑자기 설탕이나 밀가루 음식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 스파이크가 더 심해집니다. 간헐적 단식 후에 먹는 음식에서는 처음부터 혈당을 급격하게 높이는 음식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원칙만 지키시면 됩니다. 네, 제가 이제 마이 옵티멀 다이어트는 건강을 위한 평생 실천해야 되는 프로그램이고, 내 몸에 대사 이상이 왔을 때에는 4주 리셋 프로그램을 통해서 망가진 대사를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으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는 금기 음식을 철저하게 피해서 미각과 뇌를 리세팅해야 되고, 간간히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내 몸을 다시 정화시키고 회복시키는 그러한 단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을 토대로 4주 리셋 프로그램을 잘 실천하셔서 대사 이상이 있던 토양을 건강한 토양으로 되돌리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주식은 뭐였죠? 밥이었잖아요. 밥상을 뒤집어라. 당뇨라는 질병이 혈당 관리가 안 되는 병이잖아요. 뭘 먹어야 돼요? 라고 얘기했는데 풍성한 식단이거든요. 이러한 건강식으로 챙겨 먹으면 자연스럽게 당뇨에서 멀어지는 식단 구성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북 삼성병원 건강의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용우입니다. 그러니까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우리 몸의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데, 인슐린의 역할이 뭐냐 하면,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어서 그 탄수화물이 분해돼서 연료로 쓰이는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세포의 문을 열어주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런데 이 인슐린이 작동하는 기전이 세포막에 있는 인슐린 수용체에 결합을 해야 문이 열려요. 그런데 이 인슐린이 빠릿빠릿하지 못하거나 또는 세포에 있는 인슐린 수용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문이 안 열리겠죠.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포도당은 계속 혈액 속에 머물게 되니까 혈당이 올라가고, 혈당이 올라가니까 인슐린은 더 많이 분비되어야 되고, 이러한 상태가 바로 인슐린 저항성 상태거든요. 인슐린 저항성 상태가 되면 혈당과 인슐린은 계속 올라가 있으나 세포는 배고프고 에너지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이거를 대사 이상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혈당이 올라가 있는데도 몸은 계속 배가 고프니까 음식을 찾게 되겠죠. 이용하지 못한 포도당이 엉뚱한 데 가서 쌓이게 되면 이게 이제 간에 쌓이거나 뱃살로 내장 지방에 쌓이거나 이렇게 되면 그러한 대사 이상은 훨씬 더 악화되겠죠. 혈당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콜레스테롤도 올라가게 되고, 간에 기름이 쌓이니까 간 기능 수치도 올라가게 되고, 고지혈증, 그 다음에 당뇨 이런 상태까지 가서 최종 혈관 합병증, 결국은 심근경색이라든지 중풍이라고 얘기하는 뇌혈관 질환, 그리고 더 나이 들면 치매로 이어지는 최악의 상태로 가게 됩니다. 새로 나온 책에서 제가 강조했던 게 밥상을 뒤집어라. 이제까지 우리의 주식은 뭐였죠? 밥이었잖아요. 농경시대에는 주식이 맞아요. 농사 짓고 텃밭을 가꿔야 되고 쉴 새 없이 몸을 움직이면서 일을 했던 시절에는 밥심으로 사는 게 중요해요. 지금은 먹을거리를 찾기 위해서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을 눌러서 새벽 배송으로 필요한 것들을 다 받는단 말이에요. 신체 활동량이 거의 없잖아요. 이러한 환경에서도 밥심으로 살아야 되느냐? 아닌 거죠. 신체 활동량이 줄어든 만큼 에너지원은 줄이고 내 몸의 필수 영양소는 챙겨 먹어야 되거든요. 그 필수 영양소가 뭐죠?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필수 지방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음식들이 주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게 가장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채소와 단백질이 풍성한 식단이거든요. 여기에 덧붙여서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당질과 지방을 곁들인다면 그러면 건강식이 될 수 있겠죠. 뭘 먹어야 돼요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대원칙이 채소와 단백질이라면 그러면 뭐 샐러드도 좋겠고 나물 반찬도 좋겠고 그 다음에 단백질이 어떤 게 있어요? 두부, 생선, 달걀, 해산물, 육류, 살코기 이런 것들이 건강식이 되는 거죠. 그럼 이러한 건강식으로 챙겨 먹으면 그리고 상대적으로 당류와 지방 함량이 적은 그런 식단을 차린다면 혈당 스파이크가 생길까요? 자연스럽게 당뇨에서 멀어지는 그러한 식단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뭐 먹어야 건강해져요? 어떤 음식이 좋아요? 이러한 질문부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일 중에 사과가 영양소가 풍부해. 그럼 다른 과일은 다 제껴두고 하루 세 끼를 사과만 먹을 건가요? 어떤 게 건강한 식사 패턴일까요? 모든 과일을 골고루 먹는 게 건강한 식사 패턴이겠죠. 채소와 단백질을 강조했지만 채소도 색깔별로 다양하게 먹고 단백질도 종류가 다양한 단백질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것이 이게 건강한 생활 습관이겠죠. 있는 그대로의 재료로 만든 음식을 골고루 먹는다. 이게 정답이에요. 당뇨라는 질병이 혈당 관리가 안 되는 병이잖아요. 혈당 관리가 안 되는 몸을 만들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면 내 몸에서 혈당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과잉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해야 된단 말이죠. 과잉부하가 걸린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혈당 스파이크라고 얘기하는 혈당이 순식간에 솟구쳐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는 이런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지 않는 식습관을 가져야 과잉부하가 걸리지 않겠죠.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가 설탕, 흰 밀가루 같은 정제 가공 식품을 최대한 멀리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전체적으로 탄수화물의 총 섭취량이 내 신체 활동량보다 많게 되면 과부하가 걸릴 수가 있어요. 내가 의식적으로 많이 걷고 움직이고 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면 하루 세 끼 식사에서 적절한 양의 탄수화물을 먹는 것은 도움이 되지만 차로 출퇴근하고 하루 종일 앉아있고 하루 세 끼를 다 탄수화물로 섭취하는 것은 과잉일 수 있고 때로는 혈당 조절 시스템에 과잉 부하가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가급적이면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식단으로 먹되 아침하고 점심에만 밥을 반 공기 정도 먹겠다. 식사를 하고 나서 습관적으로 밖에 나가서 10분 내지 20분 걷는 거. 그래서 올라간 혈당을 내 몸의 근육이 먹어줄 수 있는 그러한 습관을 갖는 것도 당 조절의 과잉 부하를 막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번 책에서도 강조를 했던 게 뭐냐면 씨앗이냐 토양이냐의 얘기를 했어요. 씨앗은 똑같아도 그 씨앗이 어느 토양에 뿌려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겠죠. 내 몸은 어떤 토양이냐가 중요할 텐데 과일이나 밥이나 떡이나 빵이나 이런 탄수화물을 섭취를 하더라도 내 몸에서 적절하게 소화, 흡수, 대사 처리를 할 수 있는 몸이라면 뭐 굳이 빵이나 면을 멀리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지만 내 몸이라는 토양이 이미 조금 망가져 있어서 간에 기름이 껴 있고 내 몸이 만성 염증 상태고 내장 지방이 있고 인슐린 호르몬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토양이라면 밀가루 음식을 좀 멀리 해야 되겠죠. 어떤 음식을 조심해야 돼요? 뭘 조심해야 돼요? 하는 것보다는 우선 내 몸이라는 토양이 건강한 토양인지 그렇지 않은 토양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건강검진 결과 중에 대사 지표라는 것들이 있어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간 기능, 요산, 공복 인슐린 이런 수치들이 우리 몸속의 대사 이상을 보여주는 수치거든요. 이런 수치들이 다 정상이면 그러면 건강한 토양인 거죠. 그런데 이런 수치들 중에 하나라도 이상이 있다면 대사 이상을 보이는 토양이 되겠죠. 굳이 이런 혈액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평소에 비해서 체중이 갑자기 늘었다든지 뭐 이러한 객관적인 소견도 내 몸의 대사 이상의 조기 신호일 수 있는 거고 또는 주관적으로 평소보다 피로를 좀 쉽게 느끼고 몸이 잘 붓고 예전보다 활력이 떨어진 것 같은데 이러한 주관적인 증상이 있는 것도 뭔가 내 몸의 신진대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내 몸에서 나오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통해서 나오는 숫자에 좀 더 민감해져서 이런 수치들이 참고치를 벗어났을 때에는 빨리 치료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서
건강한 몸으로 돌려놓아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늘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이제 제가 새로 쓴 책의 내용이 지방간, 인슐린 저항성 또는 만성 염증 이런 대사 이상이 가지 않게끔 평생 건강한 몸을 가지려면 어떻게 식사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내용을 다뤘단 말이에요. 마이 옵티멀 4주 리셋 프로그램 스위치 온 다이어트거든요. 근데 내가 스위치 온 다이어트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이유가 다이어트라고 표현을 했더니 이걸 치료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살 빼는 프로그램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4주 리셋 프로그램이라고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러면 다이어트는 뭐죠? 평생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한 식습관을 갖는 게 다이어트잖아요. 이게 마이 옵티멀 다이어트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체중계 눈금이 아니에요. 저 10kg 빼야 되는데요. 이게 목표가 아니에요. 예전 그 체중으로는 못 갑니다. 내가 대사 이상이 생겼다면 그 대사 이상의 몸을 건강한 몸으로 돌려놓는 게 치료예요. 치료의 최종 평가는 체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대사 이상 지표들이 정상으로 돌아온 몸, 건강한 토양으로 돌아가는 것이 치료의 목표가 돼야 돼요. 자꾸 체중에 집착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식이요법하고 운동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식단을 짜서 건강식을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거는 자동차의 앞에 두 바퀴예요. 그러면 앞에 두 바퀴만 갖고 차가 갈 수 있어요? 뒷바퀴도 있어야 되잖아요. 뒤에 두 바퀴가 뭐냐 하면 스트레스 조절과 숙면이에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스트레스로 꽉 차 있고 내가 만성 스트레스에 빠져 있는 몸이잖아요. 달달한 음식에서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다이어트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내 주변 환경부터 바꿔야죠. 그리고 평소에 내가 마음 근육도 좀 단련을 해서 스트레스에 조금 더 저항성을 갖는 몸, 이런 몸을 가져야 되겠죠. 숙면은 하루 이틀 만에 안 돼요. 평상시에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잠자리에 드는 시간,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각각 정해놔서 적어도 내가 하루 7시간 이상은 수면에 할애하겠다. 총체적으로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이런 것들을 늘 고민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먹는 것과 운동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동안 이제 스위치 온 다이어트를 하셨던 분들이 대사 이상에서 회복이 됐다라는 긍정적인 그 결과를 제게 많이 피드백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 질문이, 제가 정상으로 돌아왔거든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죠? 스위치 온 다이어트를 평생 하기는 힘들 것 같고 어떻게 먹고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 게 이제 마이 옵티멀 다이어트라는 이 책 내용이거든요. 4주 동안 집중해서 치료를 받고 다시 대사 이상에서 벗어난 몸이 되면 그때부터는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토양을 평생 유지하는 거는 관리예요. 타고난 토양도 관리 안 하면 망가집니다. 지금 현재 전당뇨이거나 아니면 당뇨가 걱정이 돼서 음식을 좀 조심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음식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내가 당뇨에서 멀어지기 위해서는 건강한 식단도 필요하고 규칙적인 운동도 필요하고 스트레스 관리도 필요하고 숙면도 필요하다. 이런 총체적인 건강관리가 이루어져야 살아있는 건강한 몸을 평생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적게 먹는 다이어트는 배고픔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실패하게 돼 있어요. 사실 편의점에 가서도 건강을 생각해서 고를 수 있는 메뉴들이 있거든요. 편의점 가서도 사 먹을 수 있고 부드럽고 소화 잘 되고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간식으로 이만한 간식이 없죠. 음식, 간식 현명하게 선택하셔서 지금보다 더 건강한 몸 만드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제 배고픔은 진짜 배고픔이 있고 가짜 배고픔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배고파, 음식이 나오면은 허겁지겁 먹는 거는 진짜 배고픔이겠죠. 치킨이 땡기는데 우리 치킨 먹으러 갈래? 진짜 배고픈 걸까요? 생리적인 배고픔이냐, 스트레스 때문에 또는 허전한 마음에 또는 우울해서 갑자기 티라미수 케이크 떠올라서 생각만 해도 도파민이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배고픔이 아닌 거죠. 진짜 배고픔과 가짜 배고픔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목이 마르는 것도 배고픔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이제 갈증을 유발하는 이 중추와 배고픔 중추가 가까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물만 마셔도 그 갈증이 회복되는 것을 배고픔으로 오인해서 먹을 것을 찾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단 내가 밥 먹은 지 얼마 안 되는데 허전한데 하면 이게 진짜 배고픔인지 가짜 배고픔인지 먼저 생각해 봐야 되고, 그러니까 특정 음식이 떠오른다면 가짜 배고픔이에요. 일단 물을 마셔보는 거예요. 배고픔이 가셨네? 그거는 갈증이었던 거죠.
또 하나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꾸 다이어트를 할 때 칼로리를 계산해서 적게 먹는 다이어트를 하잖아요. 그럼 배고픈 게 당연하겠죠. 참는 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더 올라갈 거거든요. 다이어트 하는 중에 스트레스 호르몬을 올라가게 만들잖아요. 무조건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단맛에 대한 욕구를 주체할 수 없거든요. 적게 먹는 다이어트는 배고픔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뜻 생각할 수 있는 게 건강식 그러면 샐러드잖아요. 샐러드에서 중요한 게 뭐죠? 드레싱. 그러니까 시중에 팔고 있는 드레싱에는 당연히 설탕이 들어가 있고요. 심지어는 그 정제 가공 유지도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익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라든지 또는 들기름이라든지 이런 건강한 오일을 드레싱으로 쓰면 좋겠고, 굳이 설탕을 쓴다면은 설탕 대체제로 알룰로스 같은 것을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그 다음에 매 끼니 먹는 식사에서 식이섬유와 단백질을 주식으로 먹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간식도 똑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간식에서 식이섬유와 단백질을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죠? 삶은 달걀. 편의점 가서도 사 먹을 수 있고, 또는 떠먹는 두부, 부드럽고 소화 잘 되고, 무가당 두유. 물론 여러분들이 편의점에서 이런 제품을 고를 때에는 원재료명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재료명에서 인공 첨가물이 최대한 적은 그러한 제품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플레인 요거트나 그릭 요거트 같은 경우도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그릭 요거트 같은 경우에는 포만감도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릭 요거트가 조금 단맛이 덜하니까 여기에 블루베리를 같이 넣어서 먹는다 그러면 간식으로 뭐 이만한 간식이 없죠. 우리가 뭘 먹어야 되지라고 생각할 때 사실 편의점에 가서도 건강을 생각해서 고를 수 있는 메뉴들이 있거든요. 그런 메뉴들을 현명하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설탕, 액상과당 몸에 안 좋을 뿐 아니라 다이어트에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요즘에 저당 제품이라든지 또는 인공 감미료가 들어가 있어서 당 함량을 줄인 제품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인공 감미료의 경우에는 물론 설탕보다는 나아요. 설탕이 주는 해악이 워낙 크다 보니까 단맛 중독에 빠져 있는데, 단맛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중간 단계에서 잠깐 인공 감미료가 들어가 있는 제품을 활용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는 봐요. 하지만 결국 이것도 끊어야 되는 거예요. 단맛은 단맛을 부르기 때문에 단맛에서 멀어지는 것이 내가 건강해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인공 감미료는 괜찮으냐 생각을 해보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있는 그대로의 음식이 가지고 있는 맛, 향, 풍미를 느껴야 된다. 그래야 우리 몸이 생리적인 포만감을 느낀다고 얘기했어요. 단맛이 들어왔어요. 뇌가 설탕이 들어왔네. 근데 혈당도 안 올리고 뭔가 에너지로 쓰지도 못해. 뇌가 헷갈리겠죠. 우리 몸의 식욕 조절 시스템이라든지 신진대사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최근 연구에 의하면은 일부 인공 감미료가 장내 미생물 분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익균과 유해균의 밸런스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유익균이 줄고 유해균이 늘어난다든지 장내 세균의 다양성이 떨어지게 되면 장 건강이 위협을 받거든요. 그런데 인공 감미료가 장내 환경을 나쁘게 만든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최근에 나오는 연구는요, 인공 감미료와 천연당을 같이 먹잖아요. 혈당이 훨씬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당 제로인 음료 또는 그런 식품을 찾아 먹는데 그것만 먹나요? 그거 먹고 떡볶이 먹고 제로 콜라 시켜서 피자 먹고 이제 빵 먹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공 감미료를 먹지 않았을 때보다 혈당 조절이 더 안 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인공 감미료는 안심할 수 없다 하는 게 현재까지 나와 있는 연구 결과의 내용이고요. 결국은 내가 단맛을 과감하게 끊어내는 그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미 이제 설탕에 길들여져 있는 입맛에서 당을 완전히 배제하고 음식을 만든다는 것이 쉽지는 않거든요. 저도 정말 소량의 당을 쓰는 것까지는 뭐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기왕이면은 설탕보다는 인공 감미료가 아닌 천연 감미료를 쓰는 게 상대적으로는 조금 낫겠죠. 스테비아라든지 알룰로스라든지 에리스티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소량 사용하는 것은 설탕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100배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소량으로 우리가 양념이나
음식의 맛과 풍미를 높이기 위해서 쓰는 거라면 저는 거기에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몸이 칼로리를 계산해서 포만감 신호를 줄까요? 원론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뇌에서 계산기가 있어서 100칼로리, 200칼로리, 700칼로리 들어왔으니까 이제 포만감을 내야지. 이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생리적인 포만감을 주는 중요한 자극이 뭐죠? 있는 그대로의 재료 본연의 맛과 향과 풍미가 있는 그러한 음식들이 들어왔을 때 내 몸에 생리적인 포만감이 나오는 거예요. 단백질이 내 몸에 필요한 만큼 들어오면 우리 몸은 생리적인 포만감을 줘요. 식이섬유, 포만감을 줘요. 그러면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풍부하면서 가급적이면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정제 가공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은 음식을 먹는다면 굳이 칼로리를 계산하지 않아도 생리적인 포만감을 줘서 수저를 내려놓게 할 건데, 식이섬유와 단백질은 확 줄여놓고 인공 첨가물과 정제 탄수화물과 정제 지방 범벅이 되어 있는 음식인데 전체적으로 칼로리만 낮췄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요? 칼로리의 굴레에서 빨리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12시간에서 14시간 또는 16시간 공복을 얘기했잖아요. 그 공복 시간 동안에만 음식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식사를 해야 되는 그 시간에는 언제든지 음식이 들어와도 상관이 없어요. 하루 세 끼, 우리가 4시간 간격으로 꼬박꼬박 식사를 했던 게 불과 오래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음식 문화라는 것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익숙해서 그런 거지, 이게 우리 몸이 익숙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 몸에서 생리적인 배고픔을 느끼면 음식을 먹으면 되는 거고, 포만감을 느끼면 수저를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죠. 자연스러운 내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건강한 식습관으로 가는 방법입니다. 단백질 음식을 많이 먹어도 좋을까요? 라는 질문 같은데, 단백질은 필수 영양소이기 때문에 내 몸이 알아서 조절해요. 음식으로 먹는 단백질은 내 몸이 필요량만큼 들어오면 포만감을 느끼면서 더 이상 못 먹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피자는 한 판 다 먹겠죠. 그렇지만 삶은 날개 흰자를 몇 개나 먹을까요? 못 먹어요. 포만감 느껴서. 선생님, 저는 그 고깃집 가면은 한 5인분은 거뜬히 해치우는데요. 단백질만 있는 팍팍한 살코기를 양념 안 하고 먹는다면 얼마나 먹을 수 있을까요? 고기라는 단백질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거기에 마블링 되어 있는 지방도 있어야 되고 설탕과 소금 같은 양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많이 먹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재료 본연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음식, 특히 그게 단백질 음식이라면 많이 못 먹어요. 양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단백질 쉐이크 형태로 먹기 위해서 3스쿱, 4스쿱, 5스쿱 넣어가지고 한꺼번에 벌컥 마신다? 이거는 과잉 섭취가 되겠죠. 이거는 문제가 되죠. 왜? 내 몸의 생리적인 포만감을 무시하고 먹었으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면 단백질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박용훈의 한 끼라는 유튜브를 통해서 건강하게 한 끼 식사를 즐길 수 있는 메뉴들을 지금 다채롭게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특정 음식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주식이 돼 있으면서 부식으로 건강한 복합당질과 지방이 들어가 있는 이러한 식단을 짜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건강식을 먹을래, 근데 단백질을 먹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제육볶음을 택했어요. 도움이 될까요? 분명히 돼지고기잖아요. 설탕이 들어가겠죠. 정제 기름으로 볶겠죠. 그리고 돼지고기가 또 지방이 많잖아요. 설탕과 지방과 소금이 들어가 있어서 과식을 하게 만들잖아요. 지방도 많은데 또 밥도 한 공기 같이 먹어. 고당질 고지방이잖아요. 내가 바깥에서 식사를 할 때에도 어떤 메뉴를 고르느냐에 따라서 살이 찔 수도 있고 건강을 유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회덮밥을 먹겠어. 회는 양질의 단백질 음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고추장 자체에도 이제 당과 설탕이 많은데 거기다 또 설탕을 가미하고 뭐 물엿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만들었다고 치자고서 양념을 듬뿍 넣어가지고 비벼 먹었어요.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어떤 메뉴가 도움이 돼요? 라는 질문보다는 이 음식을 어떻게 먹을 것이냐.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쓴 이유도 어떻게 먹어야 건강하게 먹는가라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마이 옵티멀 다이어트, 최적의 다이어트, 나한테 맞는 나만의 최적의 다이어트는 어떤 거죠? 내가 만들어야죠. 여러분들 토양에 최적화된 옵티멀 다이어트를 이 책을 통해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음식, 간식 이런 것들을 현명하게 선택하셔서 지금보다 더 건강한 몸 만드시기 바랍니다.